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14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식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1부에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삭제 조치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일본이 결정을 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국무회의를 긴급 국무회의 주재해서 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를 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아니 7월 1일 이후에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본 것만 해도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걸 수도 없이 본 것 같은데 지금 또 강펀치를 얻어맞았는데 또 경고를 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다신 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언제 싸웠나? 지금 화이트리스트를 삭제한 게 우리가 진 건가? 막 이런 얘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졌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발표가 있자마자 그 홍남기 부총리는 그러면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미소 냉전 시대 때 이제 군비 확장 경쟁을 했잖아요. 핵무기 확장이나 물론 동시에 병행해서 미소 간에 이제 핵무기 감축 협상도 쭉 해왔었죠. 해오다가 이제 1990년에 이제 구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이 됐잖아요. 원맨 슈퍼 파워가 됐잖아요. 그때 가장 그 핫 이슈가 뭐였냐면은 그 소련의 핵무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폐기하느냐. 근데 소련이 그 당시에는 폐기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대신 비용하고 기술을 제공해가지고 소련의 이제 핵무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감축하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미국 간에 이제 핵무기 감축, 대폭 감축하는 합의를 이렇게 했어요. 또 그때 우려됐던 게 뭐였냐면 그런 핵무기가 제3의 테러 세력이나 이렇게 아프리카 제3의 어떤 그 적성 국가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높다. 러시아가 그 당시 완전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핵무기도 팔아먹으려고 막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 1994년인가 언젠가에 그 대량 살상 무기 이제 협약인 이 생화학 테러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이제 그 뭐 이렇게 규제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협약이나 조약들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의 경우에는 그 9.11 테러 나고 이라크 전쟁하면서 그때 이제 화학 무기 이라크 후세인이 화학 무기를 이렇게 해서 그 쿠르드족을 대량 이렇게 살상을 했다. 라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규제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은 이른바 전략물자 수출 규제라는 거죠. 전략물자 수출이요. 그래서 전략물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첨단 기술이나 첨단 부품 소재 제품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그래서 적성국가나 테러 집단들이 이런 첨단 기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수를 해가지고 이런 테러를 소형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원격 조종을 한다라는 거죠. 첨단 기기나 이런 걸 해서. 그래서 그러면 잡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략물자라고 딱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전략물자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조치를 강구를 해요. 2004년인가. 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하냐면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저희 보고서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때 DJ 정부 때하고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연구를 한 데가 우리 연구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DJ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의 그 관계자들이 김광수 경제연구소 최고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연구소인데 그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국제 조약이니까 협약이니까 각 나라가 전략물자 이제 그 수출 규제 조치들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거 만드는 용역을 우리한테 의뢰를 했어요. 우리 연구소에. 그래서 그 용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가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 전략물자 만든 거네요, 화이트리스트. 한국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산업자원부하고 우리 연구소도 하고 해가지고 같이 해서 만든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뭡니까? 그 수출물자?
수출 절차 간소. 절차 간소하죠. 네. 그러니까 그 수출 절차라는 게 어떤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냐면은 이 전략 물자예요. 반도체 소재 있잖아요. 이렇게 불화수소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독가스로 전용될 위험이 높다 이거예요. 테러 집단들에. 네. 이건 전략 물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정부가 그 일본 기업에 수출을 할 경우에 일본 정부의 허가 그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허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까다롭거든요, 상당히. 네. 까다롭거든요. 서류라든지 누가 왜 복잡하고, 사는지, 예, 막 뭐 하고, 얼마나 왜 사는지. 하는지를 네. 아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거래 상대라든지 거래 자국 내 일본 기업이나 아니면 일본 기업이 거래 수출을 교역을 하는 그런 상대 기업이 나라가 이 나라는 우리 우방이야. 우리하고 동맹이야. 네. 아니면은 저 나라는 저 기업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 신뢰를 할 수가 있어. 하는 경우에 이른바 그 나라들만을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넣어줘요. 그래서 수출 절차나 통관이나 허가를 면제를 해줘요. 이게 화이트 리스트예요. 네. 근데 이 화이트 리스트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들어갔는데 그쵸, 그때가 네. 2004년인가 들어갔을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어요.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면서 네. 동시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화이트리스트가 뭐고 전략물자 수출 규제가 뭔가에 대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그런 내용을 모르면 문재인 정권처럼 이렇게 똥포를 찬다 이거. 지가 똥포를 찬지도 모른다 네. 이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일본하고 한국이 사실상 우방을 내지는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고 화이트리스트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이 아니다. 너는 나하고 무슨 내가 너하고 아베 너하고 내가 무슨 동맹이야 하고 면제는 되는 거 그 소리를 해버려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권하고 정부에서는 이걸 일종의 돈 쓸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정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한 7,800조 원 정도를 소재나 부품, 핵심 장비들을 네. R&D에 또 이제 자금을 투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의존도가 높은 100개의 핵심 품목을 뽑아가지고 이 중에 20개 정도는 1년 내에 다 국산화를 하고 1년 내에? 나머지 80개는 5년 내에 국산화를 달성을 하겠다. 왠지 눈먼 돈 느낌이 나지 왜? 아니 그런 거 같으면 네. 노무현 정권 때나 DJ 정권 때나 네. 거슬러 와서 YS 때 아니 박정희 때부터 과학기술 입국을 강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카이스트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과학기술을. 그러면은 지금까지 벌써 이렇게 50년, 60년이 지났어요. 50년, 60년 동안 놀고 자빠졌었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치열하게 기술 개발을 해왔어요. 해왔는데도 물론 일본하고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간극이 굉장히 커요. 특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이 90년대에 이 아날로그 기술에서는 일본을 거의 따라가기가 힘들었는데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디지털 기술로 올라타면서 디지털 쪽에서는 일본하고 이렇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네. 가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아날로그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는 디지털 기술로 활용한 제품을 만들 때는 아날로그 기술이 필수적이에요. 소재든 기계 장비든 다 아날로그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한국이 일본한테 20년, 30년 격차가 있어요. 막말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그나마 이렇게 반도체 기술을 이렇게 획득해서 이렇게 지금의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일본에는 그 당시에 반도체 제조회사가 13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13개가 전부 각자 제각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특히 메모리 제품은 양산형 제품이니까 대량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13개 업체들이 전부 그냥 각자 장비나 설비 투자해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니 가격 경쟁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막 일본 반도체 산업이 1990년대에 이제 한국하고 역전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한국이 1994년에 1메가 D램을 일본보다 더 먼저 만들어내요. 네. 더 빨리 만들어내요. 삼성전자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일본 기업 그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13개가 있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앞서 있었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94년에 1메가 D램 기술을 먼저 앞섰냐 이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앞섰냐면 삼성전자가 그 13개 반도체 회사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리해고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은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서 개별적으로 몰래 가서 접촉해가지고 한 2년 계약, 3년 계약으로 고문으로 이렇게 초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년 퇴직할 때 받았던 연봉의 2배, 3배를 줘요. 와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도 알아요.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알아요. 와가지고 그걸 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메가 D램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보다 앞선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중국이요. 중국이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삼성전자만저도 그렇게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자체가 한 게 아니라 네. 남이 거 그렇게 해왔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경기도에서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와 관련해가지고 국민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장비 국산화와 관련돼서 국민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면 이재명이라는 자가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재명이구만. 그러겠죠. 나 정말 나 땅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 창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폭이 나와서 한 대 치려고 한다 이거예요. 네가 힘세다고 나를 무시를 해? 어? 하고 막 무통 벗기고 그래 때려 그러면 확 쳐버리죠. 그렇죠. 맞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조폭이 와서 이렇게 까불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 참어. 내가 도장에 가서 무술 배워가지고 너 이길 때까지 내가 이렇게 힘을 길러가지고 할 테니까 너 조금 참어. 그렇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내가 1년, 5년 후에 국산화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하고 이제 한판 뜨겠다라는 게 지금 이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그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설령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내가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꾹 참고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조차도 판단을 못해요. 이 사람들,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나.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답답하고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 사지로 내모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월급 다 나오잖아요. 국민들 돈으로 지금 자기들 생계 막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국민들을 하고 일반 기업들한테 그 피해를 다 떠넘기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화가 나고 가슴 답답해져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고 정책 아카데미를 계속 하잖아요. 네. 이 정책 아카데미를 참여를 하면 얼마나 저 사람들이 정말 수준 낮은 사람들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지 이제 이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그 스스로 참여하는 것만이 이제 스스로 구원하는 그런 길이 바로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으로 114회 2부 김광석 경제데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